매거진을 기업 조직 문화에 대해서 찾아보고 퀸의 경쟁 가치 모형에 따른 기업의 조직 분류가 제목입니다. 기업 문화의 분류와 퀸의 경쟁 가치 모형 등을 찾아봤고 우리나라 등의 기업이 어떤 문화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업 문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 문화는 일단 네. 공유된 가치, 그리고 신념, 그리고 태도 등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의 행동 또는 의사 결정 또는 이제 협력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조직 문화는 요약하자면 직원의 경험을 형성하고 네. 성과와 생산성을 이제 더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인재를 유지를 합니다. 유치와 유지의 뜻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제 적응력을 지원하고 조직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문화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이제 영어를 좀 혼재 가면서 쓰면 이제 내부 지향적, 외부 지향적이 있습니다. 두 개가 좀 결이 다른 게 내부는 이제 인터널, 외부 아우터리죠. 이제 내부는 이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조직과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점을 수정한다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부는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반증 맞는 말로 반증 찾는 게 이제 외부의 상황과 그리고 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에 이제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역학 관계 및 직원 개발이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외부는 이제 일관성, 이제 기존 시스템 유치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퀸의 모형, 제가 조사한 퀸의 모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공동체형 조직문화, 혁신지향적 조직문화, 위기형 조직문화, 시스템 조직문화. 혹시 이거 추출해보자면 어떤 뜻인지? 공동체형이면 약간 회사의 공동체적 멤버 공부하는 친구, 그다음에 혁신지향이면은 약간 최근에 테슬라 같은 데처럼 맞습니다. 혁신을 공부하는 친구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기형 조직문화는 수직적인 그러니까 위아래 4개지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연구가 있죠. 그다음에 시장형이면은 시장에 신경 쓰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조직 문화 거기에 따라간다는 현재 이 4가지를 응용해서 혹시 국내 그룹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지? 국내 그룹에 대해서는 국내 그룹 중에서는 약간 삼성 AG 같은 기업을 문화는 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체형 문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요즘 이제 바뀌어가지고 공동체 우리 사람이 아닌 위대형 조직 문화를 생각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이제 혁신지향적 시장성을 다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공동체형은 좀 올드스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국내 회사의 변천사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형이지 플랜이라고 하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시장을 지금 현재는 중시하고 있죠. 삼성이 이제 반도체 아닌 그냥 전자제품 애플이 뭘 출시하는 데 따라 폴드 만들고 이런 시장용 조직 문화를 현재 강조하고 있고 이제 미래에는 혁신형 테슬라가 이미 미래 지향적이죠.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경제학과 화학문의 만남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요. 경제학과 화학문의 만남에서 특히 심리학과 물리학 그리고 인력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도 심리학과 물리학이 중심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심리학과는 경제학이 정말 연관성 있게 보이지만 자세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혹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이 일단 둘의 형태는 다르지만 경제학은 인간의 형태를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심리학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인간의 심리에서 찾는 거니까 둘 다 방식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교집합이 있나요. 그래서 두 학문 간에 공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나요? 자세히 잘 네. 행동경제학에 대해서는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 저는 도덕감정론에서 손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수건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내 손수건 이러고 제가 그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더 많이 평가하는 성향 이런 거를 손실을 피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에서도 네. 제가 더 잃은 주식이 가격이 보이시고 많은 이제 다양한 지수가 있어요. 이 삶이 이제 소속이 있더라고요. 대신 보수를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행동경제학은 주류경제학과 달리 주류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설을 맞춰서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게 좀 더 수정이 돼가지고 인간이 속하게 말하면 좀 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론을 정리하거든요. 잘 드러난 게 아래에 나와 있지만 기대효용 이론이 전통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이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조치라면 추구와 선호도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효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 이론인데 이거를 전통 경제학이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행동경제학 측에서 그러니까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행동경제학 학자가 있는데 원래는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심리학 쪽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거기서는 전방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흡연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손실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이 전방이론인데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기대효용 이론에 대한 대항마로 주목을 합니다. 기대효용 이론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전방이론을 통해서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또 다른 행동경제학자의 이론은 너지 이론이죠. 너지의 저자가 리처드 세일러 교수인데 이분이 말하는 너지가 약간 예를 들면 화장실에 소변기에 팔이 있죠. 약간 그런 유인 같은 거를 제공해서 목표물을 좀 더 정확하게끔 지도를 하는 그런 거를 너지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그런 경우를 제가 유명한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네. 낚시 상품. 낚시. 네. 유명한 네. 낚시. 낚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A 상품, B 상품, 네. B 상품, A랑 B를 설명하고 네. A 따로 있고 B 따로 있고 A, B 상품이랑 B 상품이랑 가격 비슷하고 네. A 상품이 유난히 싼 거. 네. A 더하기 B를 사는 거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런 행동경제학이 최근에 죽은 것 같고요. 다음에 물리학과 경제학의 융합사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은 진짜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 네. 물리학이 약간 수학을 많이 쓰는데 거의 수학이랑 물리학의 형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이런 학문의 융합 과정에서 수학이나 통계학을 받아들이면서 수리적 공론이 많이 도입돼서 사회과학 계열이 무조건 엄청 많이 씁니다. 이처럼 하도 수학을 많이 쓰니까 물리학이 족조를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대표적인 게 옛날에 19세기 즈음에 루이 바슐리라고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주식의 움직이는 그거를 랜덤 워크 가설이라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 변화가 서로 독립적이라서 과거의 주식 가격 변화 움직임이나 시장 전체의 변화가 미래에 추측할 수 없다는 가설인데요. 이런 거를 주장한 바가 있고, 롤프로건 교수가 1960년대 중반쯤인가 그때 즈음에 이거를 루이 바슐리의 논문을 발견하고 이걸 수정을 해서 디아 브라운 논문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이걸 바탕으로 고래 경제학상을 1970년에 수상을 했고요. 이것 덕분에 파생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정식으로 블랙숄드 방정식이 새로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의 분야 중 경제학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분야는 경제랑 통계가 관련됐듯이 물리학과 경제학 중에 물리학의 부분 중에서 경제학에서 가장 응용이 많이 되는 게 통계역학이에요. 이에 브라운 논문도 있지만 브라운 논문과 통계역학은 관련됐거든요. 저런 통계역학은 물론 전통적인 경제 철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통계학에 많이 쓰여요. 이러한 학문, 이러한 경제학과 다른 학문의 융합 사례의 의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이야기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출발점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주장한 게 학문 융합 의 과정의 통섭을 통해서 전문화된 학문 간의 정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잘 드러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제학은 원래 수학을 많이 쓰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경제학이 수학을 받아들이면서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물리학이랑 융합을 하면서 블랙숄드 방정식이랑 지압 브라운 그리고 그로 인해 금융공학 발전하면서 금융공학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을 통해 자신의 맥락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제학과 학문 간의 융합은 꽤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학년 3조 백준현 최지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